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많은 분들이 매주 기다려주시는 교양 있는 일상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 10단어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강의제를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10개 단어가 우리가 좀 오늘 배워볼 단어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뭐 공부라고 생각해서 부담 갖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TV 보는 것처럼, 물론 TV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TV 보는 것처럼 부담 없이 듣다 보면 아마도 우리 교양 순위 한층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오늘 배워볼 단어들은요. 첫 번째 burn out이라는 거, 그리고 뭐 5G, VR, AR과 같은 좀 최신 기술과 관련된 단어들, 그리고 뭐 피그말리온 효과, 또 우리가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시크한데? 그리고 요새 많이 쓰고 있는 뭐 데일리 룩, 리마인드, 프라이버시 트레이너 등등과 같은 단어들 좀 배워보려고 하고요. 다음 장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워볼 단어는요, burn out이에요. 이거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요게 이 burnout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렇게 자주 쓰였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점점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우선 뜻부터 한번 보면 의욕적으로 어떤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이후에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burn out이라고 해요. 우선 영어 뜻부터 한번 살펴보면 가장 밑에 제가 B-U-R-N, burn 써놨는데 burn 하면 우리가 어떤 게 불태우는 거, 그러니까 타다 아니면 어떤 걸 태우다 와 같은 단어가 burn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 몰두해서 스스로 자신을 burn, 태우고 나서 정신이 out, 밖으로 가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하다 이런 일은 종종 있잖아요. 근데 뭐 회사 일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뭐 교회 일이라든지 친척 일이라든지 뭐 자식 결혼식이라든지 등등에 너무 신경 쓰고 나서 넉다운 돼버리는 걸 바로 burnout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코로나19로 간호사들 burnout 됐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간호사분들이 코로나19로 그냥 회사 다니면서 간호사 일 하시는 것도 힘든데 방호복 입고 마스크 차고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일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죠. 몇 개월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burnout 된 거예요. 불타서 가출해버린 겁니다. 취준생 10명 중 9명이 번아웃을 경험했다. 취준생은 취업준비생이죠. 취업준비생 10명 중 9명이 번아웃 됐다는데 그래야 보통 좋은 기업들은 대부분 상반기에는 3, 4월, 하반기에는 뭐 9월, 10월 이렇게 짧은 기간에 모아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한꺼번에 공채를 하죠. 그러니까 취업준비생들이 자기소개서를 밤새 자기소개서가 기업마다 다 달라요. 양식이. 그래서 요거 쓰려면 또 요 양식에, 저거 쓰려면 저 양식에 쓰다 보니까 엄청 힘든 거죠. 그래서 burnout 된다. 모든 것에 지친 당신 혹시 번아웃 아닌가요? 그리고 번아웃 증후군 호소하는 직장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번아웃은 앞으로 어떻게 알아두시면 될까요? 어떤 거에 너무 집중해서 엄청 집중하고 열성을 보여서 그 다음에 타들어 버리는 겁니다. 네, 직장인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간호사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urnout 배웠고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요즘 광고 보면요, 광고에서 뭐 KT, SKT, U 플러스 할 거 없이 맨날 5G 하는데 여러분 5G가 뭔지 아십니까? 네, 저는 사실 이 5G 전에 나왔던 LTE라는 것도 왜 맨날 LTE 거리지?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요즘 그렇게 5G를 광고하고 있어요. 네, 여기 제가 상단에다가 제일 크게 써놓은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섯 번째라는 단어 어떻게 읽죠? 다섯 번째, fifth인가요? 이거 fifth예요. 그러니까 우리 first, second, third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순서 있는 것들 읽는 방법 있었죠.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fifth 아니고 fifth예요. 그래서 fifth generation 이라고 있어요. generation 하면 여러분 그냥 흔히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대. 그러니까 다섯 번째 세대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앞글자를 따서 5G라고 표현해요. 무슨 다섯 번째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쌤? 네, 가장 아래 보시면은요, 4G. 4G는 뭐였을까요? Fourth Generation. 네 번째 세대, 우리가 흔히 말했던
LTE가 통신에 있어서는 네 번째 세대예요. 네 번째 세대 통신에 비해서 20배나 빠르고 처리 용량은 100배나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그 4G LTE 전에는 우리가 3G 핸드폰이라고 했어요. 여전히 3G라는 말 씁니다. 근데 4G에서는요, 4G보다는 LTE라는 말을 더 많이 썼고, 다시 이제 5G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차세대 통신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생각해보면, 예전에 휴대폰으로 동영상 같은 거, 카카오톡 같은 거 보내려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3G 기반에서는. 근데 LTE 넘으면서 굉장히 빨라졌죠. 5G로 가면 그거보다 20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요. 실제로 써보신 분들의 후기에 따르면 엄청나게 빠른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LTE가 마치 그랬던 것처럼 통신사들이 5G를 시장을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막 몇 주씩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5G를 쓰게 될 것 같아요. 자, 기사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5G 폰 대전 본격화되었답니다. 네, 지금 뭐 갤럭시, 그 다음에 LG, 그러니까 삼성, LG에서는 다 나왔고 아이폰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올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5G 인공지능 고성장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이 5G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지금도 사실 여러분이 쓰시는 핸드폰 빠릅니다. 제 강의 보는데 무리가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시죠. 예. 저도 휴대폰으로 뭐 보는 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미래의 기술이 있어요. 이따가 알려드릴 뭐 AR, VR 포함해서 인공지능도 있고 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사물 인터넷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통신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영상의 크기는 더 커질 거고 사람 간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될 용량도 더 크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5G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으로 차가 달리는데 통신이 느리면 안 되겠죠. 그 밑에 보면요. 통신사사 5G 구축에 3년간 25.7조를 넣는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25.7조예요. 5G 요금은 비싸고 LTE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아직 이게 정확히 자리 잡힌지도 모르겠고 또 5G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LTE로 다시 유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정도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5G 계속해서 보실 거예요. 5G 어떻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LTE보다 더 빠른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제가 두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AR, VR이에요. AR, VR 이거 무조건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말이 뭔지 모르면 그냥 지나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물어봐도요, 야, AR이 뭐고 VR이 뭐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게요. 자, AR이랑 VR이라는 게 한동안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AR이 처음 핫했던 시기는요,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 나왔을 때요. 잠깐만요. 자, 여기 핸드폰이 있어요. 제가 이거 라이브 할 때 핸드폰 새로 사고 지금 거의 요새 뭐 이사하고 이것저것 바빠가지고 라이브를 못했는데 조만간 라이브 할 때 한번 더 키겠습니다. 그때 한번 키고 한 번도 안 켰어요. 충전도 안 했는데. 자, VR, AR은 이거예요. 우리가 카메라 이렇게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 비추면 어때요? 앞에 있는 그냥 풍경이 나오죠. 근데 이 포켓몬 고라는 게임은 내가 요렇게 비추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딘가에서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그 만화 캐릭터의 R이나 만화 캐릭터가 딱 나와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공간에 예를 들면 우리 집 소파를 찍었어요. 우리 집 소파에 포켓몬이 있다. 그럼 그 녀석을 눌러서 딱 하면 내가 잡아서 그 녀석을 내가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R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핸드폰 화면을 비추듯이 우리가 원래 보던 거에 어떤 효과를 더 주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가장 쉽게 홍대 거리에 나갔어요. 근데 너무 가게가 많아서 어디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게들이 이렇게 비추면 거기 그 가게의 음식이 몇 점인지 평점이 사람들이 왔다 가서 어떤 데 5점, 저기 10점, 10점짜리 집이 있다. 좋은 데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듯이 내 앞에 있는 세상을 비추면 다른 정보들을 추가해 주는 게 AR이에요. 이거는요. Augmented Reality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증가시키다, 뭐랄까요?
증폭시키다, 증가시키다라는 단어고 이 AR은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더 쉽겠네요. 여러분 후진 주차해본 분 계시죠? 그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옆에서 운전할 때 후진 주차할 때 카메라를 잘 한번 봐보세요. 카메라에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들어갈 때 뒤에가 보이기도 하지만 내 차가 이렇게 핸들을 꺾으면 어디에 위치할 거라고 이렇게 그림 같은 게 표시가 되죠. 그런 것도 하나의 A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원래 보는 거에 추가되는 게 AR. 그거 말고 VR은요, Virtual Reality라고 있어요. Virtual 하면 가상. 이게 또 가상이란 뜻 말고도 사실상 거의 뭐 사실이나 다름없는 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진 않지만 정말 사실 같은 reality. AR에서도 reality 나왔죠. reality는 현실이에요. 가상현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VR이라고 써놓고 어떤 여성분이 안경을 쓰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우리 눈은 그렇게 인지를 하거든요. 왼쪽 눈이 인지하는 거랑 오른쪽 눈이 인지하는 게 여기가 다르죠. 예를 들어서 눈이 하나였으면 우리는 공감감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요게 앞에 있고 요게 뒤에 있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눈이 두 개라서 이쪽에서 보는 거랑 이쪽에서 보는 게 달라서 이게 뇌신경으로 가서 요게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공간감을 인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여성이 쓰고 있는 저런 기계를 쓰게 되면 왼쪽 눈이랑 오른쪽 눈에 다른 정보를 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어떤 장소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가상현실을 가지고 뭐랄까요? 저기 세상에 없는 예를 들면 우주에서 떠다니는 것 같은 걸 만들어서 우리가 우주에 실제 가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요새 코로나잖아요. 저기 내가 캐나다에 있는 어디를 가고 싶어, 미국에 있는 어디를 가고 싶어, 그곳에서 누군가 먼저 촬영해 놓은 걸 요거를 끼고 딱 보면 내가 거기 와 있는 느낌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가상현실 VR이에요. 이거 써보면은 아직 약간 어지러워요. 아직까지는 기술이 조금 다 발전 못한 것 같고, 근데 결국에는 뭔가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자동차 시험 같은 것도 이런 걸로 미리 뭔가 보면서 연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활용될 수 있는 폭은 충분히 많겠죠. 우리 아까 배웠던 5G와 함께요. 네, 어떠십니까?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제가 기술과 관련된 단어들만 싹 다 하려다가 기술에 관심이 조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 뭔 소리예요? 쌤이 저기 이야기해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두 개만 갖고 왔고요. 기술 관련된 새로운 용어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피그말리온 효과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효과 배웠죠? 저도 까먹었어요.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걸, 지난 시간에 그거 배웠죠. 우리 약 먹었을 때 그 약이 실제로 효과가 없더라도 약 먹은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플라시보 효과 배웠었죠. 이번 시간에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뜻을 한번 볼게요.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래요. 무슨 말이지? 우선 피그말리온은 사람 이름이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고, 효과라고 하는 effect, 요 단어는 좀 눈여겨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placebo effect라고 했죠. effect 하면 효과고요. 이거요. 피그말리온과 관련된 이야기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그래요. 예전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답니다. 그 조각가가 정말로 아름다운 조각을 했대요. 여성의 조각을 정말로 아름다운 조각을 했는데 너무 자기가 조각해놓고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이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원하고 바랬더니 신이 나타나서 이 조각상을 실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이 조각상과 사랑을 나눠서 사랑을 했다라는 게 피그말리온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간절히 바라면 되는 일들이 있죠. 네. 근데 이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효과가 있대요. 보세요. 하버드에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하버드 대학에서 교사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학생들을 추출해서 교사한테 이렇게 알려줬답니다. 이 반의 아이들의 지능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능이 높은 아이들의 명단은 이렇게 있어요 라고
한 반에서 한 20% 정도 되는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서 내주었답니다. 이 학생들이 지능이 좋은 친구들도 있고 안 좋은 친구들도 있었겠죠.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을 체크를 해봤더니 그 20% 이름 적어줬던 학생들이 성적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 이 학생들은 지능이 좋다라고 믿게 된 거잖아요. 믿고 나서 이 학생들에게 더 큰 관심을 보여주고 더 이제 격려를 해주고 하니까 실제로 지능과 상관없이 아이들 성적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제로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서 다시 뜻으로 돌아와 볼게요. 긍정적인 기대나 관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답니다. 볼게요. 피그말리온 효과로 우울증을 극복했답니다. 그거요. 이거 역시도 그 플라시보는 내가 약을 먹는 걸 플라시보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심리적인 효과죠. 피그말리온 효과도 맞아요. 암에 걸린 사람이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실제로 죽고 난 어떻게든 극복할 거야, 나을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완치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학교 휴업 3주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들이 이렇게 한답니다. 얘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 맞아요. 부모랑 자식은 물론 이렇게 맨날 같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학생들 클 땐 눈에 안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면 부모랑 자식이랑 싸움만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학교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아니면 모바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부모님이 애들이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좀 별로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하니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애들이 너무 학교에 안 가고 내 눈에서 안 사라지니까 얘들이 맨날 컴퓨터하고 노는 것만은 아닌지 얘들 성적이 떨어질지는 않을지 하고 늘 걱정을 한대요. 근데 그렇게 걱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애들이 더 진짜 안 좋은 길로 빠져요.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오히려 믿어주라는 거죠.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요거 보고 있어도 아이들이 잘 극복해 나가고 잘할 것이라고 믿어주세요 하면 아이들이 더 잘할 거예요 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반대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낙인 효과라고 우리가 흔히들 하는데 제가 밑에 써놨어요. 스티그마 효과라고 써놨는데 이 스티그마 효과는 그거예요. 맞아요. 우리 흔히 빨간 줄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낙인인데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한 번 범죄를 저질렀어도 잘 교화돼서 나와서 자기가 잘못한 건 책임지고 나와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도 당연히 있죠. 근데 보통 우리 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막 보잖아요. 저 사람. 그게 바로 낙인 효과예요. 어릴 때 이 아이가 좀 잘못을 해서 사회적인 시선으로 그 아이는 나쁜 애라고 딱 해버리면 규정 지어버리면 그 아이는 나쁜 길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게 스티그마 효과고요. 잘 쓰지 않아요. 한국말로 그냥 낙인 효과라고 더 많이 쓰고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한국말로 대체할 게 없어서 계속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쓰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sick를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sick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sick하다는 이야기를 써도 봤고, sick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봤는데, 이 sick가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몰랐어요. 대충 느낌은 좀 차가운 좀 느낌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걸 강의하려고 사전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사전을 찾아보니까 멋진, 세련된 이라는 뜻이 나와요. 지적인 이라고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크한 거는 멋진 거랑 세련된 거랑 전혀 연관 없이 한국에서 쓰이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시크는요, 오히려 멋진이나 세련된 보다는 물론 영어로 할 때 문맥에 따라서 멋지고 세련되다는 말을 sick 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sick 아마 불어일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쓰실 때는요, 이건 멋지고 세련된 사람한테 시크하다고, 세련된 비슷할 수도 있어. 이렇게 느끼시는 게 더 맞아요. 도도한 거 있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렇게 친해지려고 선의로 어떤 질문, 식사하셨어요? 아니면 오늘 옷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 말씀을요. 이렇게 한다든지 네,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네, 밥 먹었어요. 내지는 그거 멋있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좀 도도하고 좀 차가운 느낌이 들고 어떨 때는 좀 까칠해 보이기도 합니다. 요런 느낌이 시크해요. 느낌 아시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시크하다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옷도 좀 도시적으로 좀 막 깜장색 같은 거 차갑게 좀 입고 말하는 것도 좀 까칠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시크하다고 해요. 자,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이 시크함 가득한 눈빛, 연예인으로 시크함 가득하게 이렇게 웃고 있는 건 시크함 가득한 눈빛이 전혀 아니에요. 시크함 가득한 눈빛은 그냥 이렇게 시크합니까? 그냥 무표정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거 시크한 눈빛이라고 해요. 전 약간 시크한 눈빛이 별로 없고요. 누군가 시크하게 인사했대요. 시크하게 인사하는 건 뭐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크한 인사 아니에요. 시크한 인사는 이렇게 약간 좀 도시에 있는 공주님처럼 네, 이렇게 하는 게 시크한 인사예요. 네, 느낌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올블랙으로 시크미를 풍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아파도 시크하게 어떻게 하자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시크는 TV에도 엄청 나오고 사람들이 그냥 시크라는 단어가 마치 한국말처럼 이제 쓰이고 있어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참고하실 수 있는 게 차도남, 차도녀라는 말이 한동안 쓰였었어요. 요새 잘 안 쓰이는데 차가운 도시 남자, 차가운 도시 여자예요. 차도남, 차도녀고요. 약간 시크한 사람들 차도남, 차도녀라고 했었죠. 자,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나오는 단어는요, daily look이에요. daily look. daily 뭐죠? daily. 네, daily는요, 매일매일이요. 매일매일. look은요, look 보다죠. 보다. 우리가 보통 패션 용어에서 look을 뭐 어떤 그냥 옷 차림 정도로 해석할 때 많죠. 그래서 daily look이라는 말은요, 매일매일 입어도 되는 스타일을 daily look이라고 해요. 뭐 이런 옷 보면 오늘 제가 이걸 스팀 다리기로 다리미지를 못하고 와가지고 좀 꾸깃꾸깃한데 요거 보면 여러분 이런 옷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이지쌤 오늘 옷이 캐주얼해요. 맞아요. 캐주얼해요. 이건 데일리 룩으로 입어도 될까요? 네, 입어도 돼요. 자, 데일리 룩은요, 친구들이 이래요. 이 정도 옷이면 데일리 룩으로 입기 괜찮겠다. 아니면 쇼핑하러 가서 이거 좀 데일리로 입기는 좀 불편하겠지? 아니면 이거 데일리 룩으로는 조금 약간 오바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 왜 맨날 이렇게 영어를 섞어서 쓰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애들이 막 그렇게 쓰니까 저도 막 그렇게 써요. 네, 이 데일리룩이라는 거 인터넷에 데일리룩만 검색해봐도 쇼핑 아이템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막 쏟아집니다. 네, 그냥 매일매일 평범하게 편하게 입어도 되는 스타일의 옷을 데일리룩이라고 합니다. 이 daily라는 단어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루, 날은 영어로 뭐죠? day예요. day. 하루, 매일매일은 daily고요. 하루마다. week는요, 한 주죠. weekly는요, 주마다. 한 주에 한 번 내지는 주마다라는 건 weekly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를 일주일에 한 번씩 특집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루는 건 뭐 weekly sports라고 할 수 있겠죠. 뭐 weekly baseball, weekly socc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는 건 weekly,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건요 monthly예요. daily는요 매일매일 하는 거, 매일매일 입어도 되는 거다. daily, weekly, monthly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 한번 볼게요. 어떤 분이요 시크미 넘치는 데일리 룩을 입었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잘 안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크미가 넘치는 데일리 룩을 입었다? 아무래도 조금 차갑고 도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무채색의 어두운 계열의 옷을 시지만 조금 편한 스타일을 입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데일리 룩뿐만 아니라 데일리 백 뭐예요? 매일매일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 같은 거예요. 젊은 여성분들 보면 요새 여성분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가방이 샤넬 아닙니까? 샤넬 같은 거 막 500만 원씩 하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가방을 매일매일 들고 다니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 건 데일리 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모임이라든지 좀 결혼식 같은 데 들고 간, 나 이런 가방도 있어요. 하고 자랑할 수 있는 샤넬, 루이비통, 또 뭐 있습니까? 뭐가 있죠? 뭐 그런 프라다 이런 가방들은 데일리백이 아니에요. 근데 매일매일 좀 편하지만 뭐 괜찮게 메고 다닐 수 있는 건 데일리백. 데일리 마스크? 마스크팩인데 매일매일 할 법한 마스크. 데일리 카시트? 이거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타도 안 불편한 카시트인가 봐요. 뭐 데일리 슬랙스. 슬랙스라고 하면 정장 비슷한 바지들 슬랙스라고 해요. 그런 것들 앞에 daily 다 붙이면 뭐예요? 매일 입어도 되는, 매일 써도 되는 편한 것들을 앞에 daily를 붙여요. 이제 이거 아시고 나서는 아마 TV 광고에 나오는 거, 뭐 또 패션 관련된 거 나오는 거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뒷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진짜 영어예요. 이 단어 외우세요. 네. 앞에 있는 것들은 한국말 할 때 많이 썼다면 daily는 좀 외우셔야겠죠. 이번에 보여드리는 이 remind는요. 여러분께서 네, 영어 배우는데도 필요한 단어예요. remind 하면은요. remind 한번 따라해볼까요? remind remind라고 해요. 상기시키다. 다시 알려주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까먹을까봐 상기시켜주는 거, 알려주는 걸 remind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흔히들 가장 많이 remind 많이 받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어떤 쿠폰 같은 걸 받았습니다. 고객님, 쿠폰 만료 30일 전입니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저는 제가 미용실에 3주마다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머리를 조금 기르고 나서 가요. 그게 한 5주, 6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주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미용실에서 저한테 리마인드 해줘요. 고객님, 머리 자르신 지 3주가 지났습니다. 3주 만에 자르시면 머리가 더 이뻐질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와요. 이런 것도 일종의 remind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영어로 할 때 뭐 remind me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쓰거든요. 요즘 이 remind랑 관련돼서 많이 쓰는 단어는 remind wedding이라는 게 있어요. remind wedding? 그거예요. 요새 유행하는 게 황혼 유행이라는 단어도 유행을 많이 하고 있죠. 아이들 결혼 딱 시키고 나서 진짜 있어요. 제가 제 친구는 아닌데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이 부모님이 딱 아이들 결혼시키고 바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이거랑 반대로 사이좋게 지내오신 분들이에요. 뭐 젊었을 때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싸우셔도 황혼이 돼서 다들 사이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예전에는요 별로 이렇게 성대하게 못했잖아요. 우리 한평생 사느라 너무 고생했어. 리마인드 웨딩이라는 걸 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결혼식처럼 뭐 가족들이랑 친지들만 모았겠죠. 결혼식 리마인드 웨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리마인드 웨딩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웨딩 드레스 있고요. 아빠는 턱시도 있고.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가 가족 사진을 찍자라고 하셔서 그때 강남에 있는 어떤 스튜디오를 막 찾아가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4명에서 찍었는데 그때 엄마 아빠한테 턱시도랑 웨딩드레스를 빌려줬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리마인드 웨딩 촬영이랑 비슷하겠죠. 예전에 결혼했던 그 기분을 remind해서 remind해서 그렇잖아요. mind는 마음이에요. 마음이란 뜻이죠. 다시 마음에 불러일으켜서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remind 웨딩이고요. TV에서 보니까 어떤 부부가 remind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remind 여행?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혼여행 때 행복하잖아요. 신혼여행 때 느꼈던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그걸 remind 하기 위해서 부부끼리 여행을 간다. 아시겠죠? 그 밑에 보면요. 한국말로 자주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remind 좀 해줘. 이런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 나한테 다시 알려줘. 이 말, 리마인드라는 말, 회사 다닐 때라든지 어떤 일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이 써요. 네. 내가 까먹을 것 같으니까 네가 리마인드 좀 해줘. 아니면, 거기 가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리마인드 되고 좋더라. 리마인드 뭐예요? 옛날 기억이 다시 떠올려서 상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리마인드, 상기되다, 상기시키다, 아니면 다시 알려주다. 까먹지 않도록 예약하기 1시간 전에 이상현님 머리 자르기 예약 1시간 전입니다. 이렇게 문자 오는 거 이런 거 다 리마인드예요.
영어로는요. Can you remind me? 이런 표현 많이 써요. Can you remind me? 당신이 can you 해주실 수 있나요? 나에게 다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remind 해주실 수 있나요?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는요. infor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inform이 뭐냐면 요것도 이제 영어로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예요. inform 해서 어떤 걸 알리다, 공식적으로 통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inform이에요.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inform 이렇게 하시면 돼요. inform 좋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회색깔 글씨로 제가 써놓은 거 있어요. 이 대리가 인폼 좀 해줄래?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팀장님이 이 대리 저기 회의 취소됐다고 사람들한테 인폼 좀 해줘.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요. inform 어떤 게 취소됐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통지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인폼 했었어야지. 이런 문장도 있어요. 회사 같은 데서 뭐라 할게요? 말이 자꾸 꼬이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면 윗사람이 알아야 될 사고가 났는데 요걸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알리지 않은 겁니다. inform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거고 야, 나 어디 합격했다고 inform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inform 그쪽에서 나한테 알린 걸 받았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뭐랄까요? 이 inform이라는 말이 사실 기사에는 뭐 별로 없었어요. 뭐 어떤 데가 헬스 사이언스 인폼을 출시했다. 그리고 아시안항공 뭐 몇 년 전 기사인데 음료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inform조차 없었다. 보통 inform이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게 notice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어떤 걸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게 infor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알려주잖아요. 요 뒤에 비슷한 단어 있잖아요. inform 뒤에다가 mation 붙이면 Asian 붙여서 information 하면 정보죠. 제가 여러분들께 information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 여러분께 제가 알고 있는 거 여러분께 알려주고 inform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inform 어떤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걸 inform이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는요, privacy라는 단어가 있어요. privacy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는 privacy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여서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privacy 간단히 이야기하면 개인의 사생활입니다. 우리는 사실 개인의 사생활을 들키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쵸? 네. 예전 같으면 사실 사생활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예전에 보면 집집마다 저희 예전 시골집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셨고 외할머니가 사셨던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참 그 집도 이제 너무 낡아서 저 좀 어릴 때 부수고 다시 지었어요. 근데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그 집에 아마 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프라이버시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문화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가택 침입 때 뭐 주택 무단 침입죄가 있지만 외국만큼 무겁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무단적으로 이 사유지에 들어가는 것도 좀 처벌할 수 있고 사람들 집에 들어가는 것도 처벌할 수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할게요. 어쨌든 점점 우리나라도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대로 바뀌고 있고 집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여긴 프라이빗한 공간이니까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잘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죠. 근데 이런 물리적인 프라이버시보다 요즘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게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예요.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 네, 맞아요. 여러분이 모르시는 사이에 여러분이 검색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주로 검색하시는지 내지는 어떤 어플로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지 여러분 핸드폰에서 쫓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핸드폰에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어떤 거 뭐 하면서 깔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걸 까냐면 일단 우선 깔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어떤 취향의 어떤 사람인지를 누군가가 계속해서 알고 있다는 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나쁜 기업들,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개인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요걸로 광고로 다 활용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저는 언제도 동의한 적이 없지만 제가 여기 있는 하늘보리를 샀다고 생각해봐요. 보세요. 쇼핑몰에서 하늘보리라는 걸 검색해서 이 하늘보리를 샀더니 며칠 동안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고 어딘가에 들어가면 하늘보리 광고가 계속 떠요. 어디 놀러 가고 싶어서 비행기표 검색하잖아요. 그 동네 비행기표 호텔기에 계속 뜹니다. 네, 이런 게 개인이 인터넷상에서 쓰는 것들이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점점 모이면 그 기업들한테는 돈이 될 거고, 우리는 일종의 프라이버시를 뺏긴 노예가 될 수도 있겠죠. 프라이버시라는 단어는 그래서 많이 등장해요.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구글 자동 삭제 등 프라이버시 기능을 강화했다. 아이폰이 프라이버시를 강화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선 믿을 수 없지만 미국에선 그래요. 이 아이폰이라는 게 실제로 뭐 디자인도 이쁘고 기능도 있고 뭐 그래서 좀 강점이 있기도 하지만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지켜준다고 광고했던 적이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 정부에서 야 이거 여기 아이폰에 이거나 이게 갤럭시죠. 아이폰에 그 중요한 범죄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아이폰 열어. 이거 보안 걸려있잖아요. 열어 그랬더니 아이폰에서 우리는 그럴 의무가 없다. 우리는 못 알려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에서 몇 개월 동안 이걸 못 열었던 일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바로 열어줘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프라이버시가 강하다는 걸 알리는 회사가 이제는 되게 좋아지는.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가 유출이 엄청나게 크게 한번 돼서 회사가 휘청했었어요. 실제로 막 많은 광고주들이 광고를 끊고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프라이버시랑 감시의 중간에 어떤 걸 해야 될지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의 동선을 다 이제 공개를 하죠. 근데 프라이버시를 이슈로 안 하고 있는 국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좀 민감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얘기하고요.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강의도 뭐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은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 하면 어떤 생각 나시죠? 트레이너? 보통 헬스장, 헬스 트레이너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 트레이너라는 게 헬스장에서 운동시켜주는 사람만 트레이너가 아니다. 어떤 기술이나 무언가를 교육시키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트레이너라고 하고요. 운동화라고 트레이너가 쓰인다고도 하는데 뭐 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기사부터 볼게요. 몸짱 트레이너 누구. 필라테스 강사, 헬스 트레이너. 왜 필라테스는 강사라고 하고 헬스는 트레이너라고 할까요? 필라테스를 가르치는 사람도 트레이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teach,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teacher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라고. 근데 여러분한테 영어를 교육시켜주고 훈련시켜준다는 면에선 제가 여러분을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일종의 영어 트레이너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필라테스도 트레이너고 헬스도 트레이너예요. 어떤 특정 기술이나 뭐 운동 같은 걸 계속 가르쳐주는 사람 트레이너라고 해요. 방탄소년단의 어떤 지민이었나? 그 친구가 재능이 굉장히 좋대요. 아이돌을 트레이닝하는 트레이너가 극찬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이 명상 트레이너로 변신을 했다고 하는데 트레이너? 훈련을 계속 시켜주는 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트레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트레인은 뭐냐? 트레인 뭐죠? 트레인은 기차로 제일 많이 쓰이긴 해요. 기차, 트레인, 기차. 이건 뭐예요? 트레인 스테이션이잖아요. 네, 근데 이 트레인이 어떤 걸 훈련시키고 훈련 받는 것도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트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트레이닝이라고 많이 쓰죠. 트레이닝 시켜주는 사람, 트레이너 되겠습니다. 트레인 뒤에 무엇 하는 사람, er 붙여서 트레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여러분의 영어의 트레이너가 되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10개 단어 잘 배워봤고요. 이거 10개 별로 안 많다고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요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유수업료? 그게 사실 제일 좋긴 한데, 주변 분들한테 소문 많이 이지 선생님 수업 좀 많이 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